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2일 금요일이네요. 네, 지금 8시 반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해겔의 정신현상학 서설 학문적 인식에 관하여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부분은 이제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증명을 경시하는 철학을 이제 우리가 진리에 이르려면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철학이 증명을 좀 경시하는데 우리 좀 증명하려고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노력하자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 증명을 안 하려고 한다, 이 얘기까지는 합니다. 예, 그 얘기까지 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흔히 어떤 저술의 첫머리에 실려있는 서문을 보면 저자가 그 글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가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대상에 관하여 자기 이전이나 동시대에 씌어진 작품에서 받은 영향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지금 서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쉽게 정리한 걸 읽어볼게요. 흔히 서문을 보면 서문은 저자가 그 글에서 목적하는 게 뭐고 글을 쓰면서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이 글에 어떤 새로운 것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책에 이제 서문이 비슷하죠. 예, 대부분의 책들의 서문이 비슷한데, 이 점을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면, 하지만 사실 그런 설명이란 철학서에서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성질상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은 철학서라면 철학서에게 글의 목적과 글의 양분이 된 것, 글의 결실을 설명하는 건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철학 체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뒤에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글은 쓰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철학에 관하여 머리말에서 얘기됨직한 방식, 이를테면 사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경향이나 입장 또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결론을 이끌어내고는 거기에 설왕설래하는 진리에 대한 주장이나 단언을 결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철학적 진리가 표현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해보면, 왜냐하면 철학적 진리는 서문의 방식, 즉 글에 대한 배경과 요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겁니다. 철학적인 글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을 설명한다고 해봤자 철학적 진리 나오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영향받은 거, 어떤 학자라던가 이런 거에서 영향받았다, 나는 뭐에서부터 영향받았고 누군가의 글은 이걸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철학적 진리를 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언급되는 거, 어떤 주제, 뭐 진리라던가 뭐 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철학적인 글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탐구하는 게 아니라 배경 설명하고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고 세간의 입장들 얘기하는 약간 짜집기에다가 탐구가 없는, 뭔가 우리가 거기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뭔가 해석이 없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냥 남들이 말한 거 모아놓은 스크랩한 거를 우리가 보는 글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그냥 모음집이잖아,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요즘 책들은 이런 게 좀 많죠. 전문 서적들을 뒤적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약해가지고 뭔가를 정리해주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1900년도에 누구는 이 말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 말을 했더라,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A는 자아에 대해서 A라고 말하고 B는 자아에 대해서 B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보를 종합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철학적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철학적인 책이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필요가 있겠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철학적인 책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해겔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철학이란 그 본질상 특수적인 것을 내포하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학문의 경우보다도 목적이나 최종 결론 속에서 사태 자체가 완전 무결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 실제적인 전개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잘못된 생각이 다른 어떤 학문에서보다 더 심하게 제기되곤 한다.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철학은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심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사변 철학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겔이 사변 철학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본질상 보편적인 거를 이제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부터 이제 봐야 될 건데, 이제 보편적인 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편적이라는 거는 추론에 의한 거예요. 왜냐면은 추론에 의한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지, 감각하거나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보편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모니터, 어디에 흠집이 났거나 어디에 뭐가 스티커가 떼어졌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이 노트북에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와 비슷한 걸 찾을 수 있겠지만 똑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개별적으로 특수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보편적인 거는 감각에서는 얻기가 좀 어렵고 추론에 의해서 얻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건 추론된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추론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사변 철학이에요. 왜 변하지 않는지는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보편적인 것, 추론된 것은 왜곡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추론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논리상 문제가 없다면 타당하다라고 가요, 사변 철학은. 그래서 이 사변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철학은 어떤 학문보다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 말이 되면 된다, 이 얘기가 돼요. 이런 얘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추론에 의한 거는 왜 변하지 않는다고 할까? 이런 얘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감각적인 것하고 추론에 의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감각에 의해 파악한 거는요,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어떤 돌이 있다고 했을 때 밤의 돌의 색과 낮의 돌의 색이 달라요. 그러면 이 돌의 색은 뭐냐 한다면, 그래서 이 돌의 색은 무엇냐 한다면은 지금 밤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지 낮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지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밤에는 뭐 핑크색이었고 아니면 파란색이었고 낮에는 하얀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밤에는 파랗고 낮에는 하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 왜 하나의 색은 지금 내가 물어본 건 하나를 물어봤는데 왜 넌 두 개를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답변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고대에서는. 그래서 감각은 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속에 막대를 넣으면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이 막대기의 본질적인 모습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각적인 거는 좀 우리가 지적 활동의 도구로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추론에 의한 걸 보게 되면요, 추론에 의한 거는 변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왜냐면 어떤 법칙, 질서, 이런 것들 특징을 설명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가지에 열린 사과 열매는 익으면 땅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경험한 걸 추상화하긴 했죠. 추상화해서 얻어진 이제 추론적인 건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열매가 가지에 열린 사과 열매가 익으면 땅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다 이거예요. 어떤 다른 경우에도 틀릴 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가지에 열린 사과 열매를 새가 물거나 아니면은 안 떨어지게 받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과나무에 있는 열매는 익으면 떨어지더라. 이건 변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추론에 의한 거는 변하지 않네, 우리가 지적 활동의 도구로 쓰기에 좋네. 그래서 우리가 사유로서만 어떤 걸 대상을 탐구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감각을 기준으로 감각과 비교하면서 맞는지 틀린지 검토하면은 이거 안 돼, 이거 계속 변하는 성질이 있고 규정하기로 어려운 건데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이쪽에서는 사변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면은 그거는 인정해 준다 라는 논리가 생기고, 그 대표적인 학자, 이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파르메이데스, 일자론을 얘기할 때 이제 사변 철학적인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파르메이데스가 일자론 외에는 그래도 합리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일자론은 사변 철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증명을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철학은 실제로 어떤지를 안 본다 이겁니다. 철학은 어떤 주장이 실제로 어떠한지, 맞는지
틀린지 안 살핀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시를 듭니다. 이 예시를 드는 부분이 다음 구절인데요. 예컨대 철학이 아닌 해부학의 경우라면 신체의 각 부분을 생명 없는 물체로 다루는 듯 해서는 학문의 내용이 되는 문제의 핵심을 잡아냈다고 할 수 없다. 누구나가 이보다 더 나아가서 특수한 각 부분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 얘긴데요. 쉽게 보면은 예를 들어 해부학을 그 철학의 방식에 따라 접근한다면, 그러니까 사변 철학에 따라 진행한다면 신체 장기가 어떤 크기고 무슨 색인지만 논하는 거랑 같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장기가 어떤 생물적 활동을 하는지 살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사변 철학은. 사변 철학에 따라서 해부학을 하게 되면은 실제 작용하는 기능은 안 살핀다 이겁니다. 왜냐? 그 우리가 추론한 거, 우리가 파악한 거, 사유로서만 파악한 것만 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어떤지 감각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식에 따라만 보게 되면은 좀 약간 이거 좀 하다만 느낌인데, 그래서 네가 지금 뭐 팔은 크기가 이만하고 간은 크기가 이만하다고 하는데 간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긴 이 장기는 도대체 뭐 하는데 쓰는 거야? 이건 넌 지금 대답 못 하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살아있는 생명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장기가, 그걸 알아와라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변 철학은 좀 지금 충분한 답을 제시를 못하고 타당한 얘기도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어찌되었든 적법하게 학문이라는 이름을 걸칠 수 없는 해부학과 같은 잡다한 지식의 취합물일 경우에는 목적에 대해서와 같은 일반적인 논의와 신경이나 근육에 대해서와 같은 내용 자체에 관한 기술적이고 몰개념적인 논의가 서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부학의 목적에 대한 논의와 해부학의 목적에 대한 논의, 해부학의 목적은 이 신체 장기가 어떤 기능하고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 건지 살피기 위해서 해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하고 실제 장기, 이 장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되더라, 이제 개념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실제 작동하는 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이 장기에 대한 논의가, 장기에 대한 살피는 것이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더라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 기능까지, 실제 적용되는 여부까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철학의 경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나 철학의 경우에는 총론과 강론 사이에 격차가 있게 마련이어서 강론도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것으로 진리가 포착될 수 없다는 것은 철학 자체에 의해서 명시된다. 철학의 경우에는 글 전체를 개괄하는 것은 세세한 내용과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앞서서 제가 좀 명확하게 아는데 해부학의 목적은 지금 그 실제 세세한 내용하고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실제 장기에 대한 얘기하고 해부학의 목적하고 일치가 잘 된다. 근데 문제는 철학은 글 전체를 개괄하는 것, 줄거리를 살피고 어떤 목적을 얘기하고 하는 거랑 지금 세세하게 살피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뭐 이성을 뭐 칸트를 예를 들어본다면 난 형이상학을 지키기 위해서 글을 썼어 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인 큰 내용이죠. 근데 세세한 내용을 살피다 보면 이성 나오고 순수이성 나오고 선업 나오고 뭐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형이상학을 지키기 위해서 썼어 라는 내용하고 순수이성, 오성, 선업 이런 얘기가 차이가 너무 극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을 지키기 위해 썼어 라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 철학의 내용을 전부 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전체를 개괄하는 거 하지 마라. 전체를 개괄하고, 앞서 여기서 봤죠, 여기서 봤던 거 배경 얘기하고 내가 영향 받은 거 얘기하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세세한 내용을 해야 된다.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 왜냐면 강론이 제시돼야, 강론이라는 게 하나의 주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낱낱의 문제를 떼서 이제 자세히 논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본론인 거죠. 본론. 책에서는 이제 본론에 해당이 되겠죠. 강론인데 지금 강론이 지금 뭔 말인지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세세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데 문제는 세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진리가 포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세세한 내용을 제시하는데 사변 철학 있잖아요. 사변 철학. 이 사변 철학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변 철학도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긴 한다 이거죠. 세세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가 결여가 됐냐면은 이 세세한 내용이 타당한지, 실제로 타당한지,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지금 사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지금 뭐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증명하지 않고 말하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이제 글을 이제 써 내려간다. 학문적으로 탐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학문적 인식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학문적 인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다 보면은 이제까지 학문적인 탐구를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탐구법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도 하긴 했어요. 바디우랑 비슷한 얘기 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가 잘못된 철학책을 쓰고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철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우리가 그 방식대로 해부학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히려 추가적인 요구를 받는 상황이 놓인다. 이게 무슨 탐구냐, 제대로 실질적인 기능을 탐구해야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더 노력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증명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최대한 좀 그래도 내용을 흐름에 맞게 좀 할까 싶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느낌이 좀 있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